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3주차 두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위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저번에 우리는 비교 우위를 배웠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룰 건데, 물론 미중 무역 전쟁 위주로 다루지만 일단 관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경제 대공황을 거쳐서 브레튼 우드 체제 WTO 출범부터 현재 미중 무역 전쟁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리카르도가 주장했던 비교 우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비교 우위 때문에 서로 이득이 되는데 왜 국가 간에 관세를 매길까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근데 사실 이상이고요. 현실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관세죠. 그죠? 맞죠? 관세 전쟁이죠. 이 관세에 대해서 먼저 아주 간략히 살펴보고 현실적인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아주 시사적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관세를 영어로 tariff라고 합니다. 수입품에 붙이는 세금이죠.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면은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에 비해서 당연히 관세만큼 상승을 합니다.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입품들의 국내 생산자들은 이득을 보고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죠. 자, 어디가 더 클까요?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국내 생산자들은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은 손해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마이너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왜 매길까 하는 얘기인데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거를 우리는 관세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관세를 매기면 국내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생산은 증가하고 국내 소비는 당연히 감소합니다. 물론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정부 수입이 증가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잉여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만족도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잉여는 줄고 생산자 잉여는 늘죠. 이거를 다 합쳤을 때 사실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관세 이전이랑 이후랑 비교해 보면은요. 사실은 이 얘기는 뒤에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우리 양쪽 사이드에 나오는 DF 부분 있죠? 요게 관세 순손실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직은 잉여도 설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세도 설명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마이너스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입니다. 왜 관세를 매길까인데 사실은 이 무역 정책과 관련이 있어요. 무역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가 특정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역 거래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경제적 조치입니다. 중요한 게 제가 중요 표시로 써놨는데 특정 경제 목표죠. 다시 말하면 비록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적 순손실이 존재함에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요. 무역 정책은 물론 정부가 수행하죠. 하지만 이 정부 무역 정책이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터레스트 그룹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무역 정책들이 이 이익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싼 쌀 본 적 별로 없죠. 실제로요,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관세를 매깁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해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가별 쿼터를 주고요. 평균적으로 513%, 500%의 관세를 매깁니다. 200%가 2배, 100%가 2배 정도 비싼 거니까 굉장히 많이 비싸죠. 왜 시중에서 우리나라 쌀 말고는 다른 쌀 별로 안 보이는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명분이 있는데 국내사업 보호 명분입니다. 그 유치산업 보호, 유치산업이라는 거는 infant industry argum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이 아직 다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의해서 유치산업이 성장할 때까지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사실 세금을 붙입니다. 일종의 무역 정책이죠.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양산업 보호론 뭐 이런 것 때문입니다. 혹은 국민경제 자립론 뭐 이런 근거도 있습니다. 그 외에들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물론 선동적 이슈들이 있죠. 뭐 교과서에도 소개하지만 1933년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로스페로가 뭐 멕시코에 무역을 하지 말자 이렇게 공약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한 이슈들을 이렇게 끌어내므로써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지지층의 결집 이런 거를 좀 얻는 뭐 이런 경향도 있고요. 혹은 자유무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더 못 사는 나라를 착취한다,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는 별로 학자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물론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딱 감성적으로 와닿는 부분이죠. 뭐 사실은 뭐 무역 안 하면 다른 대안도 없지만 어쨌든 뭔가 이 착취를 당한다. 여기 exploit less productive countries whose workers make low wages라는 거죠. 예,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관세를 보통 매깁니다. 이건 우리나라 쌀 수입량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뭐 이 다양한 국가에서 쌀이 사실 들어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그 한 5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중국, 미국 순이었고요. 원래는 별로 들어오지 않았던 베트남 쌀이 이렇게 싸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약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일부 태국 쌀, 호주 쌀도 들어오고요. 여기는 잡히진 않았는데 저쪽 뒤로 가면은 미얀마 쌀도 뭐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수입이 되는군요. 자, 또 하나 무역 정책 중에 하나가 수입 쿼터예요. 아까 관세라는 거는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비싸게 매기는 반면에 수입 쿼터라는 거는 일종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규제해요. 들어오는 양을. 우리는 이거를 수입 쿼터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수입 쿼터가요, 미국의 쌀인데요. 미국의 쌀이 아니고 미국의 설탕인데요. 우리나라가 대개 관세 그 쌀이 들어올 때 이제 두 가지 우리는 다 써요. 기본적으로 쿼터도 쓰고 그 다음에 그 관세도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원당에 대해서 들어오는 슈가에 대해서 쿼터를 둡니다. 뭐 이러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전 세계 설탕보다는 굉장히 높죠. 무려 거의 2배 정도 높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다 소비자한테로 갑니다. 이게 왜 저항이 안 될까라는 얘기도 뒤에 하겠지만 소비자들은 흩어져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정치적인 이슈들입니다. 뭐 이런 이유들로 무역 정책을 사실은 씁니다. 그 설탕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 할당제를 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면 뭐 쿼터라고 그래요. 이러는 경우에 보통 여기 제가 빗금친 부분에 할당지대라고 써 있는데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잉여라는 걸 배워야 돼요. 요 부분들을 관세 같으면 보통 정부가 가져갑니다. 정부가 가져가는데 그 여기서는 이 왜 할당지대란 말을 쓰냐면은 수입업자의 몫이죠. 이것들이요. 수입업자의 몫입니다. 수입업자들한테 나눠지는 몫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당지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 가격의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관세 그리고 수입 할당이라는 쿼터제 같은 거는 경제학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요건 조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돼요. 직접적인 원인이 물론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연쇄적인 여러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나타내죠. 그 29년에 대공황이 있었고 이제 대공황이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1930년, 31년 이렇게 넘어가죠. 이런 배경하에서 미국에서 1931년에 스무트 헐리라는 법이 통과가 됩니다. 스무트 헐리 다
미국 상원의원 이름이고요. 이 법을 발의했던 이게 일종의 그 2차 세계대전의 초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는 미국에 들어오는 관세에 대해서요. 평균적으로 한 26.5%였던 관세를 2배 올려요. 60% 정도까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59.1%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 올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관세를 올리면 무역이 안 되죠. 맞죠?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올리면 미국이랑 교역국들은 어떻게 되죠? 예, 교역국들도 당연히 관세를 올립니다. 맞죠? 미국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무역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거의 무역이 중단되죠. 이렇게 무역이 중단돼도 기본적으로 미국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 없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신흥공업국 중에 식민지가 없거나 아주 작은 나라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디이겠습니까? 독일, 그죠? 일본, 이태리, 셋 다 전범국들이죠. 네. 사실은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29년에 이제 대공황이 났을 때 30년에 스무트 홀리법이 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무역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2차 세계대전까지 가는 이런 굉장히 악순환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요. 이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게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브레튼 우드 체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합니다. 첫 번째가 WTO고요. 물론 그때 이름은 WTO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ITO라고 만들었거든요. 물론 그게 미국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가트라는 임시 체계로 출발했는데 이런 것이 그 2차 세계대전의 이유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큰 축 중에 하나가 자유무역을 하자는 거죠. 자유무역을 하자는 거고 그래서 WTO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물론 그 이후의 이름이 WTO였지만 예, 자유무역이라는 또 하나가 IMF 그 다음에 월드뱅크 이 세 축을 기준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브레튼 우드 체제입니다. 자, 이 신문 기사는 2017년에 막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통상 전쟁, 다시 말하면 무역 전쟁이 막 이렇게 시작됐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1930년대 대공황이 되살아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스무트 홀리법은요, 액트는요, 그 미국이 수입의 66% 감소하고 수출의 31%나 감소하는 이런 굉장히 그 큰 여파를 가져왔고 실업률로 보면은 미국 실업률이 물론 이 스무트 홀리법과 그 다음에 대공황이 겹친 얘기겠지만 실업률이 이 시기 동안에 8%에서 25%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GDP도 15% 감소하고요. 무역이 전 세계 66% 감소했죠.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이 큰 여파를 가져왔던 법입니다. 스무트 홀리 액트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미국발 대공황이죠. 이게 보호무역이죠. 물론 1929년 10월 24일 날 이제 그 미국 뉴욕 증시의 대폭락으로 시작됐던 대공황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스무트 홀리 액트법으로 굉장히 이게 더 가중이 됩니다. 가중이 되고요. 미국 역사상 이제 사상 유례 없는 그 장기 침체 시기를 굉장히 겪게 되죠. 이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는요. 원래 이제 과잉 투자와 공급이라는 견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요즘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미 중앙은행의 잘못으로 인한 통화정책이라는 견해가 굉장히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대공황을 심화시킨 원인이 보호무역 정책이죠. 그래서 이 보호무역을 이제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사실은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ITO가 출범이 된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예, 말씀드린 대로 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었죠. 예, 수입 관세 품목에 대해서 이제 그 평균적으로 59%고요. 최고는 한 400% 관세를 매기는데 당시에 이제 그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피셔라든가 뭐 폴 더글라스라든가 그 콥 더글라스 함수를 주창했던 그 더글라스예요.
유명 경제학자들이 당시 이제 후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뭐 말 그대로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다는 거고요. 그 앞에서 보였듯이 이제 국제 교역이 무려 그 66%나 감소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악화일로를 겪게 돼서 물론 2차 세계대전까지 갔죠. 그래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져 그 세계 대공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브레튼 우드에서 모여서 바로 다들 이제 동의해서 만든 게 바로 관세를 없애자는 거죠. 예, 무역을 활성화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자유로운 교육을 하자. 그래야 모든 국가가 풍요해진다. 뭐 이런 거고요. 그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45년 6년쯤에 ITO가 출범됐어야 되는데 ITO가 미 의회에서 부결이 돼요. 왜냐하면 국제무역기구라는 게 뭐예요? 관세를 매겼을 경우 한 국가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국제기구가 이거를 사실은 미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부결이 되는 바람에 47년에 WTO 전신이 되는 GATT, 다시 말하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출범됐고 이 GATT 체제로 오다가 사실은 95년부터 WTO가 출범하는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WTO 그 이전에 GATT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관세를 거의 제로까지 만들어서 자유로운 교역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미국은 그 이후에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자유무역을 견지해 왔는데 이제 그 2017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되고서 중국에 관한 이제 무역 전쟁을 시작을 하죠. 그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은요, 트럼프를 보호무역주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이면 보면은 미국 나름대로 또 다른 논리가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서명을 함으로써 2017년도에 그 무역 전쟁에 관한 포문을 열죠. 그 사실은 미 보수 언론에서는요, 이 무역 전쟁, 다시 말하면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호무역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유는 일종의 이제 오히려 공정무역 이슈라는 거예요. 그 중국을 보면은요, 중국이 2000년대에 WTO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WTO 가입하는 그 2000년부터 그 한 20년까지죠. 현재까지 이 뭐 GDP로 보면은 뭐 한 10배가 성장했고요. 수출도 10배가 늘어나요. 뭐 더불어 군사비도 한 10배가 늘어나죠. 뭐 이런 와정에서 그 많은 미국의 학자들이나 미국의 그 보수 진영에서 기본적으로 불공정 무역에 의해서 이게 달성됐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어떤 불공정 무역을 할까는 건데요. 요 어떤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무역 전쟁이 뭐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뭐 중국은 뭐 전면전 불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굉장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냐면 중국 성장률이요. 뒤에 성장률이 중국이 계속 떨어져요. 여기 성장률 통계를 안 넣었는데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면요. 제가 중국 신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언제 신문이냐면 2018년도에 제가 그 중국 출장을 갔을 때 그 이렇게 호텔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 일면에 놨길래 미국이 전력을 다해 중국 기술 굴기라는 게 이게 중국어로 이거 GH라고 하는데 굴기란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막 일어난다는 건데 미국이 전력을 다해 중국의 기술 그 굴기를 방해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내부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 전면전을 불사하겠다. 오히려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면전을 펴기에는
중국이 좀 현실적인 한계들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주가가 계속 물론 떨어지는 데다가 위엔화 가치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통화 전쟁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상황을 보면은요. 요즘은 사실 코로나로 그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서로 나빠졌나를 알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미국이 비교적 호황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계속해서 불황이었죠. 뭐 이런 면에서는 그 코로나 바로 그 직전까지 상황을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독려할 때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기술 굴기를 방해한다 이렇게요. 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 주가도 떨어지는 데다가 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면은요. 되게 국가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인데 중국이 재정 정책을 수행하기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굉장히 증가하는데 중국이 2010년 기준으로 해서 17년 상황까지 국가 부채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총 부채 비율이 2008년도 보면 한 160%인데 여러분 그 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 40% 정도, 우리나라도 물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건 물론 총부채 비율이라 하지만 우린 정부 부채입니다. 예, 총부채 비율, 이 총부채 비율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민간 섹터랑 정부 섹터랑 다 합친 분야인데 160%에서 이제 260%까지 상승한다는 거는 재정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정부 부채를 포함해서. 그리고 최근 부채 축소 지시로 해서 그 기업의 디폴트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로 있죠. 뭐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정책을 쓰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금융 정책도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은 그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2018년도의 물가 상승률인데 계속 올라가죠. 2018년도만 해도. 예. 그래서 어떤 그 이 금융 정책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폐량을 늘리다 보니까 이 물가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어떤 그 중국 정부의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금융 정책을 쓰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2019년 10월 달 그 신문인데요. 여기 이제 뭐 회색 코뿔소 이런 말도 나오는데 요건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리죠. 그죠? 예. 내리다가 그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동결하기 시작해요. 예. 동결했다. 일단은 뭐냐면은 좀 그 어려운 걸 좀 막자. 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그 압박을 받는 예.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도 굉장히 이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는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뭐 기본적으로 이걸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책이 그 미중 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라고 그 최병일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분은 그 뭐 저희 그 이렇게 그 기업 혁신 연구회라는 연구회가 있거든요. 거기 또 멤버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 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뭐 이 책을 가지고 저분이 또 발표도 그 했었고 뭐 이렇게 그 대화를 좀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좀 디테일한 건 말씀드리자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장기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래도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도 오히려 더 강경한 기조가 있다는 거죠. 이분은 기본적으로 통상학 전공하신 분인데요. 그 일종의 미국통이세요. 뭐 이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신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 사정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미국 쪽 입장에서 요걸 한번 이렇게 좀 분석한 이런 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은 중국을 공격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지구전으로 지구전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미국 입장을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을 반시장 국가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은 그 아까 그 무역 규모를 보면 무역 규모가 그 2000년부터
그 2015년까지 10배가 늘어났어요. GDP가. 수출이 10배 증가했고요. 그러면 중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가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미국 스탠스는 교묘한 방법으로 본인들 시장을 개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당연히 침투하겠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구글인데요. 여러분 구글 맵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용하죠. 여행자들한테 뭐 전 세계 어디나 가는지 구글 맵을 다 보고서 이렇게 뭐 길을 찾아가기로 하는데 중국이 구글이 안 돼요. 뭐 구글이 철수를 했죠. 뭐 구글이 철수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이유로. 하지만 구글 자체가 안 열린다는 거죠. 중국에서. 그 자동차 수입도 보면은요. 중국 자동차가 미국으로 올 때는 한 2.5% 관세를 보는데 미국산 자동차가 중국에 갈 때는 25% 관세를 내요. 물론 중국의 항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입차에 대해서 다 25%를 매기기 때문에 아니 니들만 특별히 차별 대우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관세가 10배죠. 10배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글 안 열리고요. 페이스북도 안 열립니다. 예. 물론 이제 VPN이라고 이렇게 우회해서 인터넷 접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것도 오래 가진 않아요. 뭐 접속하면 차단되고 접속되면 차단되고 보통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미국의 스탠스고요. 두 번째 이제 미국의 또 하나 스탠스는 뭐냐면 환율을 조작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 환율을 주장했다고. 이거는 사실은 국제금융론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러기 때문에 많은 역사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거를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이렇게 봐요. 일종의 이제 21세기 패권 전쟁으로 보는데 과거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하나의 이 패자가 올라갈 때 반드시 기존의 이제 패자랑 이제 둘이 이제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WTO에 가입해서 중국이 수출이 10배, 일종의 G2가 됐죠. 경제력만으로 보면은요. 예, 경제력이 10배 증가했는데 뭐 같은 기간에 이제 국방 예산도 10배 증가했으니까 이 굉장히 이제 라이징 에너미로 보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 책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민주공화 양당 모두 동일한 포지션이에요. 초당적으로 어떤 무역 전쟁에 관해서 이제 합의를 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뭐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뭐 바이든이 되든 상관없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계속 될 거다라고 전망한 게 이제 이분의 어떤 기본적인 포지션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듯이 불공정하다. 이게 개선될 때까지는 뭐 계속해서 이 중국이랑 이 무역 전쟁을 벌릴 거다는 건데요.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전 굉장히 일리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 뭐가 일리 있다고 보냐면 뭐 중국이 불공정 무역이다. 뭐 이것보다는요. 무역 전쟁은 계속될 거라는 거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예, 상당히 지구전으로 갈 거다는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먼저 이제 관세를 부과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고요. 이제 뭐 동일하게 관세를 이제 똑같이 처음에 매기다가 이제 이 중국에 수단이 별로 없죠. 그죠? 예, 수단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 수출되는 게 많으니까 뭐 처음에는 340억, 813억 품목에 그러니까 똑같이 사실 중국도 545개 품목에 340억 관세 매겼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160억 관세 매기니까 여기도 160억 달러 관세 매겼고 2천억 달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품목 수가 이게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이제 관세 매길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네. 이러면서 중국이 좀 상당히 불리한 이런 전쟁을 치르게 대결하는 거죠. 물론 중국을 베이스로 하는 특히 이제 제조 베이스로 하는 일부 기업들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뭐 제 대표적인 게 과거에 애플이었는데 뭐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히 나가는데 이렇게 애플이 뭐 반발은 하지만 뭐 전면적으로 대들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중국 대신에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이런 또 강경 기조를 계속해서 뭐 트럼프가 쓰고 있었습니다. 자,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전쟁 수행에 있어서 불리해요. 말씀드렸듯이 재정 정책 쓰기도 좀 어렵고 화폐 정책을 쓰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게다가 중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이제 요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진국으로 중국이 들어가면서 중국이 이제 GDP가 10,000불 육박하고 넘어서거든요. 이러면서부터는 성장이 되게 어려워요. 이걸 중진국 함정, 영어로는 미들 인컴 트랩이라고 하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성장이 잘 돼야지 뭔가 싸울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아까 재정 정책 쓰기 어렵고 화폐 정책 쓰기 어렵다는 거랑 전부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상황이면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써야 되는데 둘 다 정책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진국 함정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그래요. 신흥대국이 기존의 강대국과는 반드시 충돌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창기부터 트럼프 초기부터 좀 대결 양상을 보여왔고요. 2017년도에 이제 트럼프랑 당시 시진핑이랑 회담했을 때도 뭐 공동 기자회견 없이 이렇게 막 가기도 합니다. 중국이 이제 민주화로 갑자기 이행돼 가면 여러 가지 경제적 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뭐 요 당분간은 뭐 요건 좀 없어 보이겠죠. 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줍니다. 뭐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은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뭐 이런 걸 예상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전쟁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일종의 중간재들이에요. 근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당연히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예상컨대 한 20% 정도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전체 수출액으로 보면 한 4.9% 정도 줄 거로 예상됩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중간재 수출 타격으로 우리 주력 수출이 당연히 타격을 입겠죠.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위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여러 가능성이 있냐면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생긴 공백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 시장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죠. 뭐 아까 대표적인 게 여기는 안 써놨는데 그냥 말로 하자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원래 삼성전자는 여러 포트폴리오들이 있어요. 큰 회사니까 기본적으로 통신 장비도 만듭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통신 장비의 전 세계 1위는 화웨이예요. 2위가 어딜까요? 2위가 에릭슨이에요. 3위가 노키아 정도 되고요. 삼성이 글로벌하게 보면 전 세계 5위에서 6위 정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뭐냐면은 뭐 화웨이가 수주를 했겠죠. 워낙 또 널리 알려진 회사고요. 뭐 1위니까. 뭐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통신 장비 시장을 계속해서 삼성이 수주하죠. 아까 말했듯이 이런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생긴 어떤 공백을 우리 제품이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베트남으로 바뀌죠. 베트남으로 바뀌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위기와 동시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국이 협상해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합의했다라고 해서 이 합의가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둘이 정상끼리 악수해서 잘해보자 이래도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역 전쟁이 끝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 전쟁은 계속된다는 거죠. 미국이 당분간 화웨이 제재는 계속한다는 거죠. 예, 계속한다는 거고요. 예, 뭐 중국도 나름대로 이렇게 방어책이 있어요. 중국 제조 과거에 이제 2025라고 해서 이렇게 미국에 대응을 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중국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막 반도체 막 굴기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예, 이것도 굉장히 좀 타격을 입죠.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만들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장비는 미국산이 많아요. 예, 근데 이걸 전부 다 수출 금지를 시켰죠. fujian 진화라는 회사가 있는데 반도체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한 2위 정도 되는 겁니다. 2위. 예, 2위 정도 되는데 어쨌든 뭐
수조 원의 생산 설비가 거의 지금 다 멈춰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장비들을 이 뭐죠? 그 수출을 금지시켰죠. 뭐 여기에 관한 반론도 사실은 꽤 있어요. 뭐냐면 이미 중국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선진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중국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처럼.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BAT 기업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 중국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언퍼밀리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아마 알리바바 정도는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류니까 그죠? 예. 그리고 바이두는 중국판 구글이에요. 중국판 구글. 예. 우리의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텐센트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메신저 기업이에요. 기반이 그 위챗이라고요. 우리의 이제 카카오톡 비슷한 거를 가지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중국은 땅이 넓고 또 여러 화교권의 이제 그 위챗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가입자가 뭐 6억 명 막 이래요. 뭐 우리보단 굉장히 사이즈가 많죠. 이제 그래서 중국도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성화된 모바일 경제, 다시 말하면 BA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랑 대응할 거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글쎄요 아직 그 미국이랑 전면전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쉽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과연 그 국가 자본주의 체계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이야기를 좀 빠른 시간에 이렇게 좀 했는데 뭐 요 3주차에 다 맞춰야 되니까 원래는 그냥 마음 같아서 좀 천천히 이렇게 그 오프라인 같아서 좀 나갈 텐데 어쨌든 그 3주차에 이거 좀 마치려고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했고요. 요 뒤에는 그냥 몇 개 그 여러 가지 잡담 정도 하려고 이렇게 사진들을 놨는데 저희가 이거는 그 상하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희 한 3년 전에 그 정부 특성화 사업했을 때 학생들 한 20명 제가 데리고서 상하이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 중국이요. 사실은 뭐 상하이쯤 가면은 서울보다 더 번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30층 이상의 고층 빌딩 개수로 따지면 아마 우리나라 5배 넘을 거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지금 여기는 그 동방명주가 있는 푸동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테고, 뭐 지금은 2위로 밀려났지만 이제 당시 저희가 그 한 3년 전에 방문할 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스타벅스가 여기 있었어요. 축구장에 뭐 한 뭐 그 4분의 1배 되는 뭐 이런 되게 크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 여기서 끓여가지고 이렇게 일로 내보내는 여기도 같이 운 좋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사실은 이제 외관상으로 이렇고요. 중국 경제가 사실은 한 2000년대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올림픽 정도까지 해서 이제 정말 경제 성장률 한 평균 10%까지 밀어붙였는데 그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진국 함정이죠.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겪는 건데 경쟁 성장률이 떨어지죠. 경쟁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과거에 이제 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제 성장을 모멘텀을 바탕으로 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요거는요, 제가 그 2018년도 한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 회의를 참여한 적이 있어요. 물론 기업 회의인데 제가 뭐 자문하는 회사 그 감사 자격으로 여기를 간 적이 있는데 뭐 여기 그跨国公司라는 게 이제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스예요. 어쨌든 그 전 세계 다국적 기업 회의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 가보고 싶었던 도시에서 하더라고요. 그 천진은 우리 그 직할시죠, 그죠? 천진에 빙하이 신취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중국에서 야심적으로 300조를 들여가지고 그 중국의 맨하탄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저희는 어디서 그 회의를 했냐면 여기 호텔에서 회의를 했어요. 호텔에서 회의를 했는데 호텔에서 이렇게 보니까 삐나이 신치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오후였는데 회의가 좀 일찍 끝나가지고 한 5시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를 가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이 삐나이 신치를
당시 이제 가보려고 했는데 2년 전이에요. 2년 전인데 예, 멋있죠, 그죠? 예, 뭐 좀 맨하탄 느낌이 나나요? 예,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보는데 아유 깜짝 놀라세요. 가보고 예, 유령 도시인 줄 알았죠. 예, 요즘은 분양이 좀 됐을려나 모르겠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봤는데 중국은 제가 자주 방문을 하는데 뭐 거의 뭐 그 영화 28일 후를 찍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예, 새벽에 찍은 게 아니고 그 예, 금요일 오후 5시였어요. 한 명도 없죠. 예, 그죠? 예, 길 걷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예, 그죠? 뭐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굉장히 증가하죠. 예, 그래서 조금 중국이 그 미중 전쟁을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대단히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면들이 있고 자 그래서 그 이렇게 예,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예,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뭐 3주차를 딱 맞추려다 보니까 제가 좀 급히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